안녕하세요. 노동시장론 제2장 우리 교재 218페이지 임금의 재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끝내고 이제 2장입니다. 자, 2장에서는 임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과 임금의 형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제1조 임금의 의의와 결정 이론에서 임금이란 어떠한 것들을 임금이라고 하는가라는 임금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임금을 결정하는 이론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이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가 기업에 제공한 노동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생활의 원천이 되는 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반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이라는 걸 줄여야 되는 입장이고, 그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라는 걸 높여야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임금을 노동의 가격으로 보는 견해와 임금을 노동력의 재생산비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가격이라면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일한 그 8시간 일한 분에 대해서 지불해 주는 거, 혹은 그 생산성에 기여한 부분을 가격으로 지불해 주는 거, 이게 노동의 가격으로 보는 견해고요. 두 번째, 노동력의 재생산비라고 보는 견해는 말 그대로 그 노동 자체보다는 그 노동을 함으로 해서 내가 소진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생산하는 비용을 임금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노동력의 재생산비로 보는 견해라는 거죠.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견해가 있고, 임금의 범위를 보면 작게 본다면, 협의해서 본다면 경상적인 임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여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만을 임금이라고 보고, 좀 넓게 본다면 급여 외에도 여러분들한테 지불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복리후생비도 있고, 뭐 각종 어떤 작업복이라든가 혹은 그 출퇴근 버스라든가 혹은 기숙사라든가 이런 모든 비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보는 걸 광의에 있어서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후생관리, 복리후생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복지후생관리. 그래서 복지후생관리란 종업원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이나 문화의 향상, 건강의 증진 등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 요구됨에 따라 복지후생은 임금, 노동시장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완하는 파생적인 근로조건으로 인식돼서 명칭도 과거에 부가급에서 고용급부로 변화하고 있다. 복지후생의 의미는 기업에서 복지후생이란 종업원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재급부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복리후생, 복지후생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복지후생의 3대 원칙은 첫 번째, 적정성이라는 걸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적정성.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종업원들한테 해주는 그런 규모가 적정한지 우리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 혹은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좀 본 다음에 적정하게 해주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합리성의 원칙입니다. 자, 합리성은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들, 합리적인 부분만 찾아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복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협력성이라는 게 있다. 이것이 물론 기업이나
혹은 사용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한테 해주는 거지만, 자, 너희들 이거 줄 테니까 무조건 받아, 이런 식의 일방 통행이 아니라, 자, 이왕 줄 거면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걸 주는, 이렇게 해서 노사가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복지후생이라는 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협력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복지후생을 설계할 때는 종업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설계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들이 필요 없는 것들만 갖다 놓고, 자, 이거 회사에서 너희들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종업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뭘 갖다 주면서 혜택 주는 거라 그러면 짜증 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종업원의 참여에 의해서 설계를 좀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 측이 스스로 필요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의사소통의 토대를 제공해주는 측면에서도 또 활용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상 범위가 넓은 제도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체력 단련비라는 것도 지급해주거나 문화 활동비라는 걸 매달 얼마씩 준다, 이런 비용도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 학자금 지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20대나 50대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어때요? 20대가 쓸 수 있나요? 20대가 자녀가 있어야, 자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자녀 학자금이라는 게, 학자금이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공식적으로는 고등학생부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그렇다 치더라도 보통 대학에 들어갔을 때 학자금이라는 걸 필요한 거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녀 학자금이라는 것은 주로 대학생의 자녀를 둔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40대 후반에서 50대의 직원들이라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이게 대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갖는 거고, 요거는 좀 좁은 범위를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대상 범위가 넓은 제도부터 우선 선택하라는 것은 이런 것부터 먼저 하고 이건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받는 것들을 먼저 시행해 주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의 지불 능력에 맞게 설계해라. 현재는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5년 뒤, 10년 뒤에는 점점 직원들이 근속 연수가 올라와서 점점 비용이 늘어나는데 회사에서 그걸 못 맞춰준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불 능력에 맞게 설계해 주라는 거고요. 자, 220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카페테리아식 복지후생이라는 것도 있다. 카페테리아식이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의 회사는 A 회사는 10개의 복리후생을 시행하면서, 자, 이거 10개에 대해서 해당자는 복리후생 혜택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처럼 문화생활비, 체력단련비, 그 다음에 자녀 학자금 등등등 해서 10개라는 거죠. 근데 나는 20대라 이런 거밖에 못 쓴다라는 거죠. 3개 정도. 나머지 7개는 필요 없는 거죠, 사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뒤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20번까지 해놓고, 자, 이 중에서 5개씩 골라서 필요한 것만 갖다 써라 이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카페테리아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 거, 이게 카페테리아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전체를 뭉뚱그려서 주는 식이었는데, 이게 외국에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와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일부 기업들이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각각의 종업원들이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후생제도나 시설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복지후생을 원하는 데서 설계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거죠. 자, 이것의 장점은 종업원 개인의 욕구나 선호를 보다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보상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만족감이 증대하고 결근율과 이직률이 감소될 수 있다. 예, 만족스러우면 그 회사를 계속 다닐 테니까 결근이라든가 이직률도 감소하겠죠. 단점은 관리적인 복잡성과 비용이 증가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걸 딱 10개를 만들어 놓고 한다면 뭐 관리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한 20개 혹은 30개 중에서 막 A는 요렇게 1, 3, 뭐 7, 10, 뭐 20 이렇게 5개, 또 B라는 사람은 또 뭐 2, 7, 뭐 9, 14 뭐 이런 식으로 쫙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가 복잡해지겠죠.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이용 가능한 복지 후생비의 총액을 산정하기가 매우 힘들다. 예, 똑같이 이 1번부터 20번 혹은 1번부터 30번까지가 똑같이 뭐 30만 원짜리로 책정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용도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단체로 실시해야 하는데 신청자가 적으면 비용이 증가되어 중소기업은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중소기업도 하기는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으면 뭐 300명의 근로자다. 그럼 300명이 이렇게 골라가게 하면 되는데 중소기업은 그렇게 어렵죠. 중소기업 뭐 예를 들어서 10개의 기업이 모였다. 10개의 중소기업이 모여서 한 개 회사당 뭐 30명씩이다. 그럼 10개 기업은 300명 되겠죠. 이렇게 묶어서 중소기업끼리 묶어서 이런 서비스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좀 비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부가급여입니다. 부가급여는 이제 그 그러니까 그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 외에 지급되는 급여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급여는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자가 개별적 또는 단체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종업원에게 노동시간의 대가 이외의 요인으로 지불되는 모든 보상을 말한다. 예, 그래서 부가급여의 종류에서 나오죠. 사용자가 적립하는 퇴직금, 뭐 각종 휴가, 그 다음에 그 4대 보험 중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사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부가급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업에서도 부가급여라는 걸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도 부가급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에서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조세감면의 혜택이 있어요. 조세감면. 뭐냐면 비용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비용 처리니까 이게 수익으로 남지 않고 그걸 비용 처리로 하다 보니까 예, 조세가 조금 세금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세나 보험료 부담이 감소한다. 조세와 보험료, 예, 4대 보험료 이런 거죠. 조세, 보험료 감면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특정 근로자 채용 시마다 그에 맞는 부가급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호하는 근로자 모집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업은 단순하게 다 필요 없어. 그냥 연봉을 높이 주는 걸로 해서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 혹은 뭐 능력 발휘하는 사람 연봉 높여주면서 우리는 생산성 높이겠다. 이런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우리는 급여는 뭐 보통 수준이라도 복리후생이나 이 부가급여를 잘 줘서
그런 것에 만족을 느끼고 또 뭐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게 어떤 여유를 주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애플이라는 기업도 있고 구글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봉으로만 보면 아마 애플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글이라는 기업에 가면 굉장히 복리후생이나 부가급여가 잘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심지어 한 손에는 한 손에는 빨래를 들고 출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그 회사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또 빨래는 회사 내에 있는 세탁소에 맡기면 다 세탁을 다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퇴근할 때 아이도 빨랫감도 데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혹은 출근하고 정시이제 채용이 된 거죠. 채용되고 나서 출근하고 하루 만에 사망을 하더라도 이 배우자한테 10년 동안 급여의 반을 지급합니다. 그 정도로 구글이 부가급여나 복지후생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애플 가는 사람, 구글 가는 사람, 본인들이 선호하는 근로자 모집할 때도 이 부가급여라는 게 하나의 채용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임금 인상 규제 등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지나 아니면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이 올라가는 게 사회의 어떤 사회적으로 형평성이나 이런 게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만 임금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임금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면 불만이 증대하겠죠.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 임금 인상 임금 인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중소기업에서는 별로 안 예를 들어서 5% 올렸는데 대기업에서 10% 올렸다. 그럼 임금 격차가 더 자꾸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안 올리고 이렇게 부가급여로 근로자한테 혜택을 돌아가면 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오면서도 정부의 어떤 임금 인상을 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부가급여가 마음에 들면 그 기업 따라하고 싶지 않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글이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에서 그런 복리후생이나 부가급여에 만족스러웠던 사람이 같으면 그 기업 떠나고 싶지 않겠죠. 그럼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어떤 생산성을 내고자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도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소득세 부담이 감소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금을 10만 원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식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 그러면 이 10만 원을 인상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올라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세금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2, 3만 원에 또 세금을 떼야 된다. 그러면 사실 7, 8만 원밖에 인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식을 무료로 제공된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세금이라는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부가급여가 그런 거니까. 식당 운영이라든가 이런 기숙사 운영이라든가 통근버스 운행 이런 것들 다 부가급여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부담이 감소한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끔세라는 세금도 올라가는 걸 방지하겠지만 4대 보험에 대한 그죠? 보험료 부담도 감소한다라는 거죠. 사회보험인 거죠. 사회보험, 4대 보험. 그 다음에 실질적 이득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떠한 회사에서 명절 선물로 고급 이어폰을
선물해 줬다. 근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뭐 50만 원, 50만 원 좀 심한가요? 예. 뭐 15만 원짜리다 시중에서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7만 원에 사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7만 원에 사가지고 직원들한테 배분을 한 거예요, 명절 선물로. 왜? 회사 입장에서는 대량 구매하다 보니까 7만 원으로 구매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직원 입장에서는 15만 원짜리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부가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돈으로 받게 되면 뭐 15만 원 갖고 사야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연보수일 경우 세율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연보수라는 것은 지금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받는 급여를 말해요. 그러면 뭐예요? 퇴직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연보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축적해놨다가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지금 당장 그걸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받게 되면 이게 세금이 훨씬 싸진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임금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의 원천이 되는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다? 예, 비용이 되는 거죠, 비용. 그러다 보니까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임금의 기능은 근로자 소득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거 외에 다른 게 있다,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뭐예요? 임금이 소득의 원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기업주의 관리 방안 및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라는 수단이 된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금의 기능이죠. 첫 번째, 소득의 원천이다. 두 번째,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리 방안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인사 고가가 됐든 혹은 평가가 됐든, 성과 평가가 됐든, 업무 평가, 성과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평가하는 겁니까? 예, 승진 혹은 임금 인상이죠. 혹은 연봉 협상이 되는 거죠. 연봉 협상. 그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부수적으로 이어지면, 첫 번째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연봉 협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연봉 협상, 임금 받고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관리한다라는. 자, 열심히 일해. 내 말 잘 안 들으면 임금 깎을 거야. 이런 식의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임금이라는 부분이. 그죠? 예. 그 다음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결하는 방안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근로자들 모여봅시다 해가지고 꼭 노조를 만들지 않더라도 노조 만들면 만들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사용자한테 가서 우리 임금 좀 더 달라고 그럽시다. 단체로 가서 이런 식의 단결권 강화를 위한 수단이 가장 기초적으로 되는 게 임금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 임금 인상 요구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예.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임금이 높은 지역에 가서 뭔가를 만들어서 투자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임금이 낮은 지역에 가서 뭔가를 만들고 투자하고 싶을까요? 예, 맞습니다. 임금 낮은 지역에 가서 하려고 뜨겠죠. 그래서 우리도 공장을 어디로 옮겼다? 중국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어떻다? 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어디로 올라간다? 동남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 미국 영내에서 인건비가 비싸니까 어디로 가요, 주로? 남미 쪽으로 많이 가서 공장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예. 투자 결정의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소득의 구성 부분으로 국민 경제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 이 하나 개인이 모여서 전체 국가가 되는 거고 국민 소득이 되는 거죠. 예. 임금이란 부분들이 전체가 모여서 그죠? 그러면 그 국민 소득인 어떤 거예요? 소비의 주체가 되는 거죠. 소비. 그래서 소비의 주체가 됨으로 해서 그를 소비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업에서 만드는 상품은 이 판매가 되는 거고 기업의 입장에선 생산한 것들을 그죠? 그래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내수 경제가 죽는다는 표현을 쓰죠. 예. 우리도 수출과 내수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나 수출에 의존한다는 뜻은 그거예요. 내수 경제도 어느 정도 돌아가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막 소비도 좀 해주고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만든 상품들이 잘 팔리고 그래야 기업도 잘 돌아가는데 소비는 안 하고 저축만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수 경제가 굉장히 악화된다는 뜻인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기능은 그렇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최저임금제입니다. 예,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5,580원이죠. 2015년도 최저임금은 5,580원인데 2016년은 아마 6,03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7, 8% 인상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최저임금 매년 고시가 되고 있죠. 그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의의는 개별 기업의 임금 수준에 관하여 외부적인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제도라는 거죠.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최저액을 누가 결정한다? 국가에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자, 그럼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뭐냐? 국가는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특정 근로집단, 저임금 집단의 보호를 위해서 인간의 노동에 대하여 그 노동을 재생산하고 일정한 수준의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보수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도입한다라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사 분쟁과 저임금으로 인한 비능률적 경영을 예방한다라는 거죠. 예, 임금 안 올려가지고 맨날 임금 올려달라고 그 분쟁이 발생하는 것들을 국가에서 알아서 올려주니까 예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불안전성을 보완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노동시장의 입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있다면 수요는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만큼 있다면 임금을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균형 임금이 계속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요 밑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시장 그냥 맡겨 놓으면 굉장히 임금이 너무나 그러니까 시장 임금보다 낮게 책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소기업들은 지금도 최저임금제도 안 지켜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아예 그것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저임금에 사람들을 쓰려고 하겠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완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은 소비를 통하여 구매력으로 전환되므로 저임금에 의한 불경기 촉진을 예방한다. 불경기를 예방한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최저임금을 굉장히 많이 올리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당장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올리면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기업 상품 생산해서 이제 내다 파는 거죠. 생산해서.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생산은 누가 합니까? 근로자가 하죠. 근로자. 근데 이 근로자는 누구예요? 결국은 소비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자, 기업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건 뭐예요? 근로자의 임금이 대폭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상승한 여력 가지고 소비자로 돌아왔을 때는 뭐예요? 상품 구매를 많이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상품이 잘 팔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더 고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해서 기업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그런 이론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이에요. 사회정책적 목적도 있고 경제정책적, 산업정책도 있다. 그래서 사회정책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빈곤을 퇴치하고 교섭력이 미약한 미숙련, 비조직 근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노동조합은 미숙련자들 혹은 조직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비정규직 이런 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노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노조의 그 단체의 힘을 가지고 임금 인상 요구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임금 인상 요구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국가 입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걸 올려주다 보니까 뭐 단체 협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그래서 어떤 이런 미숙련이나 비조직 근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경제 정책적은 소비 성향이 높은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을 증대시켜서 유효 수요를 확대하고 불안기에 발생하기 쉬운 임금 절하로 인한 유효 수요의 축소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예, 말이 좀 어려운데요.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임금 근로자보다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소비 욕구는 훨씬 더 커요. 살 것도 많고. 왜? 없으니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못 산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샀던 거죠. 그럴 때 최저임금이 올라서 임금이 높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 소비 욕구가 그만큼 실현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정책적으로는 임금의 최저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저임금에 의존하는 경쟁을 지양하고, 예, 이제 싼 값에 저질의 상품 그렇게 만들어서 내다 파는 거. 그러니까 저임금 주면서 아주 조악한 물건 만들어가지고 내다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조금 더 좋은 물건 만들어서 시장에서 높은 가격 받아서 그런 식의 경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싼 가격에 사람 쓰지 마라 이제 이런 뜻으로 국가에서 제약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술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다음에 최저임금 제도의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 그래서 기대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 효과는 지금 처음에 나눈 것처럼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라는 거죠. 임금 격차. 그래서 아주 높이 받던 사람과 적게 받던 사람 이런 것들을 위에 것은 스톱시키고 밑에 것만 끌어올림으로 해서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부정적인 효과예요.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갑자기 오르니까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매달 내가 1,000만 원을 써왔어요. 1,0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짜리 10명을 고용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최저임금이 100에서 11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1,000만 원만 쓸 수 있었는데 그러면 뭐 9명밖에 못 쓰는 거죠. 990명밖에 990만 원을 해서 9명만 쓰는 거죠. 당장 1,000만 원 이상의 내가 인건비를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한 명은 해고가 되겠죠. 그래서 고용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적 노동시장의 근로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2차 노동시장. 주로 청소년이라든가 고령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제 저임금에 의존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알아서 올려주니까 보호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임금에 의존하는 기업에 충격을 줘서 기업 경영 개선이라든가 합리화, 그래서 기업 근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사분규를 방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근대 복지국가 기초가 되기도 한다. 사회복지제도 기초가 되기도 한다. 네. 사회복지라는 게 뭐예요? 저임금,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고소득층에게나 중산층에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회복지 실현의 기초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효과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고용을 감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미숙련 혹은 신규 입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아예 어차피 임금 높이 줄 것 같으면 이제 뭐 신입 안 써, 경력 쓸래,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부정적 영향이 또 고용을 감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숙련 노동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 효과로서 임금이 상승함으로 해서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이 시간에 두 가지만 할게요. 제가 지금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주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만 얘기했으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최저임금제의 기대 효과도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